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종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한 지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 후에 이미 60조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60조 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회 표결이 있어요. 종전의 기대감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표결 통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젤렌스키를 미국으로 초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간극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전선도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팽팽하다 봐야 되겠죠. 양측의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어요. 구군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장기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방산주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독일의 방산업체인 이제 라인메탈이 있고 세계 최고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도 주가가 10월달 이후로 많이 올랐고 이번에 패트리어트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 미사일을 만드는 레이시온도 주가가 두 달 전부터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나서부터 장기전 냄새가 나는데? 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왜 싸우느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누가 이득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익을 보는 국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는. 그럼 이익을 보는 그 국가가 범인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먼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군수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명분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이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 세력과 혼자 전면전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뒤에 사우디라던가 인도, 중국이 석유를 사주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해주지 못합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보면은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 세력이 있고 러시아 뒤에는 사우디, 인도, 중국, 브릭스 세력들이 있는데 신세력과 구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3차 대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대개 전쟁이 끝나면은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물려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식민지를 압수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세상의 대부분 금을 보유했습니다. 그 금으로 달러를 수출하는 기축통화국으로 변신했죠.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전쟁이라 봐야 되는 거고 러시아라는 맘모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승전국은 패전국인 러시아한테 무언가 원할 겁니다. 근데 이 맘모스를 잡으려면은 한 번에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 보면은 하이에나들이 큰 물소라던가 잡을 때 한 번에 뛰어들진 않아요. 야금 하면서 살짝 피를 내요. 피가 계속 나면서 나중엔 지쳐서 쓰러지면은 그때 공격을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은 러시아의 힘을 계속 빼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죠. 그럼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무엇을 배상금으로 가져갈 거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헌한 바가 제일 크기 때문에 배상금 요구를 할 겁니다. 60조면 120조잖아요. 미국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엇을 가져갈지를 예상해 보면은 앞으로를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나토의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점점 확장을 해서 러시아를 조이고 있습니다. 2004년에 발트 3국이 나토 가입을 한 게 러시아에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둘러싸는 형국이 됩니다. 하객진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스웨덴이랑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완전히 둘러싸입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러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러시아는 제국을 꿈꿉니다. 미국과 세계를 반으로 갈라서 싸우던 그 패권을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부동항도 없어요. 미국의 함대로 상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조차도 누비지도 못하는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경계선을 긋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걸 기점으로 침략을 꿈꿀 수도 있는 거죠. 동유럽 먹었고 이제 서유럽으로 가볼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세계대전이 나는 거고. 근데 기본 전략은 크림 반도 때처럼 빠르게 점령하고 영토 편입 투표를 붙여서 규제를 좀 받겠죠. 그때부터는. 근데 규제 좀 받아도 버티기 모드로 가다가 유야무야 되겠지. 나중에 제재 다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꼬여버렸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저항이 셀지도 몰랐고 전쟁은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국력은 소모되고 있고 최근에 포탄이 부족하고 총알이 부족하고 군수물자 난까지 겪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가 그런 상황에서 장기전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박 긁어와야 되겠죠. 이 박박 긁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갈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당장의 전쟁을 위해서 미래의 생산량을 박살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는 왜 2022년에 쳐들어가야만 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인구 구조랑 연관이 있었다고 봐요. 러시아는 영토가 넓어요. 그래서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전쟁에 가동할 수 있는 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광업이라던가 제조업 위주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요.
러시아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2005년 당시 청소년층은 남초 위주였었습니다. 중장년층은 여초였죠. 지금은 30대 아래로는 10대 청소년 인구가 너무 적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의 생산성 그리고 병력이 최대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가 러시아의 인구적으로 전성기입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텀이었잖아요. 거기다 고유가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빵빵하니까 한번 쳐들어가 보자 이러면서 침공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2035년이 되면 30대가 너무 적어집니다. 생산성이 뚝 떨어져요. 이번 전쟁으로 사상자가 양측에 20만 명 정도 나왔는데 장기전이 되면은 더 소모가 심하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향후에 병력 유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병력은 부족하고 영토는 넓고 병력 공백이 생겨요. 러시아를 보면은 한 국가가 다 지배한다기보다는 많은 공화국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진압하러 갈 병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식민지를 빼앗기듯이 영향력에 두었던 공화국들이 다 독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미국이 원하는 조건이 그거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러시아의 폐색이 짙어졌고 미국은 승전국이 됐고 120조에 대한 전쟁 지원금을 했으니까 경제적인 보상을 해달라 했는데 러시아는 줄 돈이 아예 없고 뭘 받을 수 있냐 했더니 땅덩이밖에 없어요. 알래스카도 사왔던 미국입니다. 시베리아라고 안 사올 리 없거든요. 근데 저는 땅을 보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랄산맥 넘어서 이제 사하공화국 포함해서 시베리아 벌판의 공화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해방시키고 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영토도 달라 해가지고 독립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래 시베리아 땅이 러시아 땅이 아니에요. 러시아 제국 시절에 16세기 이르러가지고 카자크족을 앞세워서 극동 지방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넘어서 알래스카 점령하고 캐나다 쪽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미국 서부까지 점령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카자크 민족은 러시아 역사와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중세의 기사 신분에 가까운 특수 군사 신분을 보유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이 시베리아를 점령했다라 보기 좀 애매해요. 다른 민족이 점령을 해준 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 시베리아가 그리 쓸모있는 땅이라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알래스카도 그렇게 생각해서 미국에 팔았다가 큰 후회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시베리아의 가치가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이 딱 직전. 시베리아 해방을 시킬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명분을 잃고 세상에 큰 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는 진짜 나쁜 나라가 되고 공화국들은 독립할 권리가 생길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 날이 온다. 그럴 때는 그 이상의 해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 지금 멍청하게도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요. 시베리아의 가치를 보도록 합시다.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면요, 서시베리아에서 7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러시아가 세계 1위 천연가스죠. 그 외에도 석탄 2위, 석유 8위, 우라늄 3위, 목재 3위, 철강석 3위, 금 3위, 히토류 2위, 반도체 금속에 쓰이는 안티몬 2위, 텅스텐 2위, 전기차 배터리 재료인 니켈 7위를 기록합니다. 엄청난 광물이 러시아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랄산맥 넘어서 동쪽의 공화국들을 해방시켜버리면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미국이 직접 점령하진 않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권을 차지해서 그 유전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거기서 세금을 누가 걷어요? 미국이 걷잖아요. 막대한 부가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 국가가 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베리아 지역을 잃은 러시아는 유럽 동쪽에 있는 약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랑 연관이 깊어요. 당장의 미래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쯤에는 심각한 식량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M이라던가 번지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유망할 수도 있어요. 당장 말고 한 몇 년 뒤 미래부터 지구온난화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산불, 폭염, 태풍, 추위, 작물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막심합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베리아는 여름에 40도가 넘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오히려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바뀌고 있어요. 만약 앞으로 먹거리가 부족해지면 농사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베리아 면적이 아시아의 30%를 차지해요. 그냥 수많은 평지가. 먼 미래 얘기겠지만 이 정도 평야가 열리면은 식량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식량 생산의 중심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거대한 평야예요. 사람이 지을 필요가 없고 기계로 해버립니다. 평야기 때문에. 엄청난 식량 생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식량난이 겪는데 시베리아 지역만 식량이 넘쳐나면서 여기가
경제의 중심지가 돼요. 마치 중동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한때 세상의 부가 중동으로 다 흘러들었던 것처럼 시베리아로 돈이 계속 흘러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리딩방 사칭 진짜 많은데 정말 조심하세요. 저 절대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리딩방이에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농지를 10년 동안 사들인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이혼을 하면서 밝혀진 내역이에요. 서울의 1.5배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땅을 사들이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농지를 사들였죠. 지도를 보니까. 왜 이렇게 농지에 집착하냐? 빌 게이츠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4월 달을만 해도 테슬라 공매도로 머스크가 막 따졌었잖아요. 근데 8달 지나고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1년 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구온난화 예방에 힘을 쓰는 빌 게이츠가 아이러니하게도 농지를 사는 이유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지 부족, 곡물가 폭등이라 그러면 섬뜩하죠. 물론 핑계는 될 겁니다. 바이오라던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식량도 유전공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서 농지에서 생산력을 높이고 전 세계 기아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난 그래서 땅을 산 거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북극 항로가 열리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빙선 없이도 러시아에서 동아시아로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은 천연가스 최대 고객이에요. 일반 항로로는 2만 킬로 넘게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이 12,700km로 줄어듭니다. 중동을 지나가면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때 6억인가 돈을 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로 지나가면은 돈을 걷긴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돈이 계속 들어오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해양 패권이 시베리아로 넘어가면서 러시아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북극해 자원도 엄청나요. 원유가 9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데 전 세계 매장량의 13%가 북극해에 있습니다. 가스가 470억 배럴이 있는데 전 세계 매장량의 30%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북극해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같이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미국과 러시아가 10년 전부터 이걸 내 거라고 서로 갈등 겪고 있어요. 군함 파견하고 쇠빙선도 만들고 하면서 만약을 대비했던 게 이 지역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을 미국의 글로벌 석유 기업들로 지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북극해 대부분이 캐나다, 미국, 나토 국가로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원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가장 소비가 많은 중국, 한국, 일본으로 팔아버리면은 거리도 10,000km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굉장히 경제성이 좋아집니다. 중동 지역 없이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축통화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달러의 흐름이 미국, 아시아, 중동으로 가면서 삼각 패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미국, 아시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가 공장을 열심히 돌리면은 원유 가스를 사기 위해서 미국에다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미국은 다시 그 물건을 사주면서 달러를 지급하죠. 그럼 미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하면서도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중동이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를 누렸던 중동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겠죠. 미국의 보호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우디가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 북극해 지분 정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원유를 생산하려면 2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20년 안에 엄청난 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은 당연히 이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과연 러시아가 인수 분해되는 거를 지켜만 볼 거냐라는 겁니다. 뻔히 보이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확실한 제조업 국가가 돼서 미국의 파트너가 되거나인데 지금은 파트너가 될 기미보다는 한번 타이밍 잡고 치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독일이랑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돈 많은 국가들이 이제 군비에 돈을 투하하게 만들었어요.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호주랑 폴란드도 지금 엄청나게 군비 증강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서 이제 중국이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근육이 커진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근육이 커지고 나면은 서로 또 한판 붙는 경우도 많아요. 인접 국가들끼리. 왜냐면 보통 영국이랑 프랑스라던가 붙은 나라들끼리 사이가 원래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길게 보면은 에너지랑 농업 그리고 조금 더 짧게 보면 방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구가 80억을 넘어서 10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절대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 수요도 엄청날 거라는 거죠. 식량은 투자를 넘어서 더 걱정돼요. 식량이 없잖아요. 인구는 100억을 향해 가는데 기존의 경작지는 사막화되고 있고 단위 면적당 엄청난 생산량 증가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뻔히 보입니다. 수경재배, 뭐 종자개발 이런 것들 농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인류가 살 수 있는데 마침 또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들 또 인구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어요. 자율주행 농기계 이런 것들도 유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먹거리가 부족해지면은 식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전 세계 사회가 또 불안해집니다.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상상이 틀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라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구나 미리 좀 인지해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주식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익혀서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시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내가 주식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기초책을 읽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철학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제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서울은 다 매진됐고 부산 자리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스파르타반 조금이랑.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댓글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